제재는 종종 버튼 하나로 시작되는 사건처럼 보인다. 한 국가를 향한 금융제재, 무역 차단, 결제망 배제는 명확한 날짜와 함께 발표된다. 그러나 경제에서 진짜 위기는 언제나 그 이후에 시작된다.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는 이미 몇 해가 지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형태를 바꾸며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하락, 원자재 공급망의 비틀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단순한 사건의 잔재가 아니라 구조적 균열의 신호다. 환율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변동성은 높아졌고 금리는 내려오지 못한 채 경제의 숨통을 조인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며 불안을 관리하려 애쓴다. 눈에 보이는 충격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은 더 넓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여파가 러시아라는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과 무역의 연결망 속에서 충격은 파도처럼 번진다. 한국 경제 역시 이 파도의 끝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충격의 연속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미 끝났다고 믿고 싶은 사건이 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따라가려 한다. 위기는 항상 숫자보다 먼저 분위기로 나타난다. 시장은 공식 지표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불안해진다. 러시아 제재 이후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고 이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되었다. 물가가 오르자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결정은 전혀 다른 문제를 동시에 키웠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만 부채가 많은 경제에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이자는 빠르게 불어났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동시에 환율은 불안정해졌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했고 기업의 원가 구조를 흔들었다. CDS 프리미엄은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시장이 위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단일 사건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재는 출발점이었을 뿐 그 이후의 반응은 금융무역 심리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위기의 징후는 항상 천천히 쌓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징후가 명확한 사건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불안정한 신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후폭풍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발생하지만 실제 파괴력은 전달 경로에서 커진다. 러시아 제재의 핵심은 에너지와 금융이었다.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자 가격은 즉각 반응했고 이는 생산 비용과 물가로 전이됐다.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깎아내리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투자는 다시 보류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시장에서 점점 사라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격은 비싸지고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신흥국 경제에 추가 부담을 준다. CDS 프리미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유동성 경색이 얼마나 빠르게 실물 경제를 마비시키는지 경험했다. 당시에도 위기의 시작은 환율과 금리였다. 이번 충격은 그보다 느리지만 더 넓게 퍼지고 있다. 금융무역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충격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점진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압력이 축적되고 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보고 놀라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설명 가능한 흐름 속에 있다. 이런 충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여러 국가들은 외부 충격이 내부 구조와 결합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의존과 재정 불균형 속에서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외부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통화 가치는 급락했고 금리는 치솟았다.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부채와 긴축 정책이 맞물리며 장기간의 침체를 경험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뢰의 붕괴를 반영했고 이는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터키는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환율 폭락을 불러왔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졌다. 베네수엘라는 제재와 구조적 문제 통화 남발이 결합되며 유동성이 사라진 극단적 사례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외부 충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격은 항상 내부의 약한 고리를 찾아 증폭된다. 제재나 위기는 계기일 뿐 지속 여부는 구조에 달려 있다. 글로벌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위기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관리하지 못하면 길게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려보면 후폭풍은 이미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환율과 금리다.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원화는 구조적으로 약해졌고 환율 변동성은 기업의 계획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수입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에 천천히 새으며든다. 동시에 고금리는 가계의 선택지를 줄인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가구는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먼저 감당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줄고 가격 조정은 길어지고 있다. 이는 자산 효과를 약화시키며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 수익성은 압박을 받는다. 투자와 고용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금융시장에서는 CDS와 같은 위험 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동성은 선택적으로 배분된다. 이 모든 변화는 단번에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거 IMF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듯 부담이 누적되면 회복은 느려진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은 한국 경제의 약한 지점을 하나씩 시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미 일상의 선택과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압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넓지 않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작정 풀 수도 없다.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와 자본 흐름이 다시 불안해진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다. 유동성 공급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유동성은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려 하지만 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액 확충과 금융 시스템 정비를 통해 방어력을 키워왔다. 그 덕분에 즉각적인 위기는 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충격은 단기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장기 구조 압박에 가깝다. 정책은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다. 급격한 붕괴를 막고 시간이 경제 주체들에게 적응의 여지를 주도록 만드는 것.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를 끝내는 해법이 아니라 후폭풍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완충 장치에 가깝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생존 전략이다. 거창한 투자 기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현금 흐름에 대한 점검이다.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는 부채의 구조가 삶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리스크를 인식하고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기에는 기대 수익보다 손실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환율 변동성은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 수입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위험 관리다. 직장과 소득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고용의 질을 바꾸고 기업은 비용을 먼저 줄이려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기 수익을 쫓는 선택이 아니라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과거 아르헨티나나 터키의 사례가 보여주듯 개인의 파산은 국가 위기보다 먼저 시작된다. 위기의 시대에 생존 전략이란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작은 조정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든다. 위기의 끝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러시아 제재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가 사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충격은 발표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구조 속에서 오래 머문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 같은 지표는 이미 우리 앞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위기를 겪으며 학습해왔다. 빠른 붕괴보다 느린 압박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그리고 방심이 가장 큰 비용을 만든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의 사례가 말해주듯 위기는 관리하지 않으면 습관처럼 반복된다. 지금의 후폭풍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경제는 항상 개인의 삶보다 한 박자 늦게 반영된다. 이미 나타난 변화는 앞으로의 선택을 바꾸라는 신호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을 읽는 사람에게는 대응의 시간도 남아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후폭풍을 견디는 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이 길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달러 중심의 결제와 무역 구조가 충격을 빠르게 흡수했다. 그러나 제재 이후 각국은 결제망과 통화 의존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거래에서 통화 다변화가 논의되고 금융 거래에서도 블록화가 진행된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의 안정성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도기에는 불확실성을 키운다. 환율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신뢰의 변수까지 포함하게 된다. 금리가 높아져도 자본이 항상 유입되는 구조가 깨지면 통화 정책의 효과는 약해진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 변화에 더 민감하다. 수출과 금융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업은 환해지 비용을 늘려야 하고 금융기관은 유동성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이는 생산성과 성장 여력을 잠식한다.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은 위기를 한 번에 터뜨리지 않는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분산시킨다. 지금의 후폭풍은 바로 이 전환기의 비용일 수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왜 충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에너지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후폭풍의 지속성이 더 분명해진다. 러시아 제재 이후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다가 일부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구조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공급선이 바뀌고 장기 계약 조건이 재편되면서 비용 구조 자체가 높아졌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에 고착화된다. 단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 평균이 올라간 것이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초 투입 요소다. 전기료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는다. 물가는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어도 체감 비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더 신중해진다.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은 늦어진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부채 부담은 장기화된다. 가계와 기업은 비용 상승과 자금 조달 부담을 동시에 안는다. 과거 위기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결국 조정이 왔지만 지금은 조정 속도가 느리다. 에너지 구조의 변화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시선은 이제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러시아 제재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본은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하기 시작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성격을 바꾼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높아도 자금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은 환율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의 일관성을 동시에 평가한다. CDS 프리미엄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이유다. 이는 위기가 임박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국 금융시장도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은행은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선택적으로 배분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더 큰 압박을 느낀다. 금융은 멈추지 않았지만 방향이 달라졌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은 이렇게 금융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며 경제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무역 구조의 변화 역시 후폭풍을 길게 만든다. 러시아 제재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는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값싼 조달이 가능했던 경로가 차단되거나 우회되면서 운송 시간과 재고 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많은 재고를 쌓고 이는 자금 회전을 늦춘다. 유동성 부담은 다시 금융 비용으로 돌아온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변화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수출 가격 경쟁력은 환율에 의존하지만 환율이 약세일수록 원가 부담도 커진다. 이중의 압박이다.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가격 전가도 쉽지 않다. 결국 마진은 줄고 투자 여력은 축소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더욱 중요해지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위기가 지나가면 무역이 회복되었지만 지금은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러시아 제재의 여파는 무역 질서를 재편하며 그 비용을 각국 경제에 나누어 지우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결국 국가 재정의 역할을 다시 묻게 만든다. 러시아 제재 이후 각국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과 산업 지원을 확대하며 충격을 흡수하려 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와 실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국채 발행이 늘고 이는 다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높아진다. 정부가 위기를 막기 위해 쓴 돈이 다른 경로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는 구조다. 한국 역시 이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다. 재정은 완충 장치지만 무한한 방패는 아니다. 그리스 사례가 보여주듯 재정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시장의 반응은 급격해진다. CDS 프리미엄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즉각 반영한다. 지금의 후폭풍은 재정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위기는 점점 재정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선택을 요구한다. 통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에서 시장 심리는 더욱 중요해진다. 러시아 제재 이후 글로벌 경제는 명확한 회복 신호 없이 불확실성 속에 머물러 있다. 이럴 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수치보다 기대다.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환율이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정부가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뢰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터키의 사례처럼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받는 순간 환율은 정책 의도와 반대로 움직인다.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글로벌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신뢰의 중요성은 커진다. 중앙은행의 발언 하나, 정책 결정의 미세한 변화가 시장에 크게 반영되는 이유다. 후폭풍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가 된다. 안정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쌓여야만 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은 바로 그 신뢰를 시험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노동시장과 개인의 삶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은 고용이다. 신규 채용은 줄고 비정규직과 취약한 일자리부터 압박을 받는다.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체감 고용은 악화된다. 임금 상승은 멈추고 물가는 완만하게라도 계속 오른다. 이는 실질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여유는 서서히 사라진다. 교육주거 의료에 대한 선택은 점점 더 계산적으로 변한다. 한국 사회가 느끼는 피로감은 이런 과정에서 누적된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은 뉴스 속 국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월급 명세서와 대출 상환 일정 장바구니 가격 속에서 드러난다. 위기의 본질은 거창한 붕괴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드는 데 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개인과 사회는 다음 단계의 대응을 준비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IMF 구제 금융을 겪었던 한국 사회는 위기가 어떻게 개인의 선택을 바꾸는지를 이미 경험했다. 당시 위기는 급격했고 충격은 단기간에 집중되었다. 반면 지금의 후폭풍은 속도가 느리지만 범위가 넓다. 금리와 환율은 일상을 압박하고 부동산과 자산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채 정체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고위험 고수익을 전제로 한 전략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자금이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는 안정성이 곧 경쟁력이 된다. 아르헨티나가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은 이유도 위기 이후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기를 지나가게 두는 것과 위기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마주한 후폭풍은 또 하나의 시험이다. 당이 충격을 견디는 것을 넘어 장기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나 시장만의 몫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후폭풍의 길이와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에게 돌아와 보면 이런 전환기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하며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진다. 금리가 낮던 시기의 소비 패턴과 자산 운용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환율 변동이 상수가 된 시대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선택일수록 리스크를 동반한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모든 위기가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중요한 것은 그 구분이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도중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은 이미 우리 주변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다. 이 변화를 단순한 불운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준비된 선택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 구조의 재편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러시아 제재 이후 에너지 원자재 금융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비용 중심 경쟁력은 약해졌다. 값싼 에너지와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을 전제로 한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신 기술 효율 리스크 관리가 결합된 구조가 요구된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연구 개발과 인력 재편 공급망 다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크다. 그러나 이를 미루면 충격은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 그리스가 긴축 속에서 성장 동력을 잃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위기 속에서 구조 전환에 성공한 경제는 회복 이후 더 강해졌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후폭풍은 성장률의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산업의 방향을 다시 정하라는 신호에 가깝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비용은 누적되고 대응하면 단기 고통은 크지만 장기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위기의 시기에는 선택을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언제 끝나느냐를 묻는다. 그러나 경제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시간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이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은 이미 금리와 환율 자산과 노동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변화도 그랬다. 위기가 끝난 뒤에야 새로운 기준이 일상이 되었다. 지금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후폭풍이 길어질수록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커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핵심은 단순하다. 위기는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쓰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후폭풍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제 남은 질문은 정책과 개인의 대응이 어떻게 맞물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것이 지표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변화는 미시의 선택에서 완성된다. 금리와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개인의 행동에 의해 증폭되거나 상쇄된다. 가계가 동시에 소비를 급격히 줄이면 경기 하강은 더 깊어지고 반대로 부채를 무리하게 늘리면 충격은 뒤로 미뤄질 뿐 더 크게 돌아온다. 정부의 완충 정책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그 시간은 공짜가 아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경험이 보여주듯 미룬 조정은 더 강한 조정을 부른다. 한국 경제가 가진 장점은 제도와 금융 인프라,
그리고 학습된 위기 경험이다. 그러나 장점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신호와 그 신호를 읽고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다. 후폭풍이 길어질수록 개별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전체의 안정성을 만든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은 속도를 조절한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위기는 다시 가속된다. 후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와 비교하며 안도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복사본이 아니다. 러시아 제재 이후의 세계는 더 분절화되었고 경제는 더 느리게 반응한다. 급락과 급등 대신 장기 압박이 일상이 된다. 이는 불안하지만 동시에 대비할 시간을 준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다. 환율과 금리 부동산과 유동성의 변화는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일상은 점점 더 빡빡해진다. 반대로 신호를 읽고 조정하면 충격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 위기는 선택의 여지를 줄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지금의 후폭풍은 한국 경제와 개인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변화된 조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답을 미루는 동안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국제금융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제재 이후 글로벌 자본은 단순히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정학적 리스크 제재 가능성, 정치적 안정성까지 동시에 고려한다. 이는 자본 이동의 속도를 늦추고 한 번 빠져나간 자금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 한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개방적이고 깊이가 있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 역시 높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은 환율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이는 다시 물가와 금리 기대에 영향을 준다. 이런 순환 구조 속에서 작은 불안도 증폭되기 쉽다. 과거처럼 단기 부양책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지금의 후폭풍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 안정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대응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이 후폭풍을 일시적인 불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러시아 제재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세계 경제가 이전의 균형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와 환율 무역과 금융의 기준이 동시에 이동하는 시기에는 불편함이 일상이 된다. 그러나 이런 시기는 동시에 방향을 재정의 할 기회이기도 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바뀌었듯 지금의 압박 역시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한다. 후폭풍은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멈춰서서 구조를 점검하게 만든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인식이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 인식이 쌓일 때 후폭풍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폭풍의 성격은 더 일상적인 문제로 바뀐다. 거시 지표의 급변은 줄어들지만 생활비와 금융비용의 압박은 지속된다.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물고 환율은 안정과 불안 사이를 오간다. 이 구간에서 가장 큰 위험은 둔감해지는 것이다. 숫자가 폭발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부담은 서서히 고정된다. 부동산 시장은 급락 대신 거래 실종과 장기 조정을 겪고 이는 자산 이동성을 떨어뜨린다. 자금이 묶이면 소비와 창업 이동이 함께 둔화된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아지고 이는 경제의 천을 낮춘다. 베네수엘라처럼 극단적인 붕괴가 아니더라도 삶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경계다. 위기가 끝났다는 착각이 가장 큰 비용을 만든다. 후폭풍은 소음 없이 지속되며 적응하지 않은 구조를 천천히 압박한다. 이 압박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사회는 회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동시에 미래를 결정짓는 변수는 세대 간에 다르게 작동한다. 고금리와 자산 조정의 시기는 청년층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자산 방어의 과제로 나타난다. 교육과 주거 창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면서 선택의 시점도 늦춰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잠재 성장률과 직결된다. 노동 이동성이 낮아지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인은 줄어든다. 터키와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장기 침체의 공통점도 세대의 기대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반대로 기대를 관리하며 기회를 분산시킨 사회는 충격을 흡수했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은 세대 간 선택을 다시 설계하라는 요구로 이어진다. 단기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보다 현실적인 경로와 안전망이 중요해진다. 이 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한 판단이다. 그 판단이 쌓일수록 후폭풍은 삶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제 후폭풍을 관리하는 능력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해석의 질에 달려 있다. 금리나 기대가 조금만 살아나도 시장은 안도하지만 그 이면의 조건을 보지 않으면 오판이 된다. 물가가 둔화되어도 서비스 가격과 주거 비용이 고착되면 체감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 환율이 안정되어 보여도 변동성이 높다면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은 계속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 지표가 아니라 지표 간의 관계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과 부동산 재정과 신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의 원인을 단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르헨티나가 반복적으로 흔들린 배경에는 복합적인 신호를 정치적 메시지로 덮어버린 선택이 있었다. 지금의 후폭풍은 설명이 어려운 대신 관리가 가능하다. 조건은 하나다. 불편한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태도다. 그 태도가 정책과 개인의 선택에 동시에 스며들 때 장기 압박은 완만해질 수 있다. 후폭풍의 끝자락은 언제나 예측보다 인식의 변화로 찾아온다. 사람들이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새로운 기준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러시아 제재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세계가 아직 그 전환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역시 같은 과정에 있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은 이해되지만 그것만으로 전략을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변적인 환경을 전제로 한 선택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기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기업은 비용과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가계는 유동성과 부채의 균형을 재정의한다.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예측 가능성을 우선한다. 이런 선택이 쌓일수록 후폭풍은 약해진다. 위기는 종결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준이 바뀌고 그 기준이 자연스러워질 때 조용히 사라진다. 그 지점까지 가는 길은 길고 불편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위를 걷고 있다. 마지막 국면에 가까워질수록 후폭풍은 더 이상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상처럼 인식된다. 금리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당연해지고 환율 변동성은 관리해야 할 조건이 된다. 부동산은 단기 차익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와 안정의 문제로 재정의된다. 이 변화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기대를 낮춘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충격은 흡수된다. 러시아 제재 이후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재정렬의 과정이다. 급격한 붕괴를 피하는 대신 장기 조정을 선택한 셈이다. 한국 경제가 가진 제도적 강점과 금융 인프라는 이 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당위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 속도보다 방향 낙관보다 준비가 중요해진다. 이 기준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 때 후폭풍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조건이 된다. 위기의 마지막 단계는 회복이 아니라 적응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여운이다. 러시아 제재의 여파가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구조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금리와 환율 무역과 금융 개인의 삶까지 연결된 구조는 시간을 두고 다시 배열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따라온 흐름은 공포를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호를 정리하고 방향을 읽기 위함이다. 위기는 끝났다고 믿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반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응은 시작된다. 한국 경제의 후폭풍은 이미 일상 속에 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다. 이 긴 과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바꾸며 준비할 것인가? 그 선택의 차이가 같은 후폭풍 속에서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메시지다. 러시아 제재의 후폭풍은 우리에게 위기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게 만든다. 위기는 폭발이 아니라 지속이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천천히 기준을 바꾸는 압력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그 압력 속에 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은 더 이상 예외적인 변수들이 아니다. 상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공포는 줄고 판단은 또렷해진다. 과거 IMF 외환위기처럼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시기도 아니다. 지금의 후폭풍은 선택의 질을 묻는다. 정책은 얼마나 일관적인가? 기업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개인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가장 취약해진다는 사실이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용한 후폭풍의 시대는 그렇게 준비된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을 서서히 갈라놓고 있다.